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과서 94쪽에 보시면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해서 1번에 리츠가 나오고 또 오른쪽 2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두 가지 나오죠. 이것 말고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시면 한 두어 가지가 더 나오고 있는데 사실 1번과 2번 내용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거의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일단 리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리츠가 되는데 리츠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그게 세 가지 구조 구성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이제 투자 대상,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요. 그럼 투자자들이 이 발행된 주식을 삽니다. 그럼 주식을 돈을 주고 사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럼 우리 간단하게 주식을 돈 주고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 글자로 주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사요.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의 매입 대금이 부동산 투자회사로 공급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모아진 자금,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전문가들이 어느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선택하게 돼요. 이때 투자 대상은 단순히 부동산뿐 아니라 자, 부동산 관련 증권. 이 부동산 관련 증권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MB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종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고자 이번 시간 안 했지만 그 MBS 등을 우리가 부동산 관련 증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더불어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간접 투자 상품을 우린 뭐라 그런다?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묶어 가지고 예쁜 말로 만들기 전에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씩 한번 끊어 볼게요. 지금 일단 투자자와 부동산 투자 회사 상호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이 주식을 투자자들이 사고 그 주식의 매입 자금이 부동산 투자 회사로 흘러간다. 여기까지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때 분명히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게 되니까 이런 말 가능할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주주잖아요.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으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 원래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이 목적이 뭐냐면 수익을 배당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주주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보유한 주식을 내다 팔아서 그 양도 차익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배당 수익 및 주식의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형태를 보면 주식에 투자한 셈인 거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한 셈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는 주식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현실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원금을 보장해 주던가요? 주식 투자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쪽박을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한다.
잘못하면 원금도 못 건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맞죠? 또한 여러분,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부동산 자체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런 투자 방식을 간접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접 투자가 있다면 당연히 직접 투자가 있잖아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직접 투자는 뭐냐?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는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직접 투자예요. 근데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무슨 투자다? 간접 투자다. 지금 분명히 형태상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한 셈이니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니라 간접 투자 방식이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리고 또한 주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셈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투자자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뭐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이 부동산을 팔아야만 원금을 건질 수가 있겠지만 간접 투자 방식인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식만 팔아도 투자한 원금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뭔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직접 투자자들은 내가 지금 상가 뭐 땅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투자한 원금을 건지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만 원금을 건질 수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간접 투자 상품인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식만 팔아도 원금을 건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이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비교할 때 어느 쪽이 거래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식 거래가 쉽죠. 그러면 부동산을 직접 가지고 있는 직접 투자자보다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는 간접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을 다시 회수, 건지기가 쉽다, 어렵다? 쉽겠죠. 맞아요. 그리고 만약 직접 투자자라면 그 부동산을 직접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억 단위 이상의 어떤 자금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간접 투자고 주식을 보유하는 거니까 아니 몇백이나 몇천만 있어도 주식 보유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놈만 가능해요?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의 경우 또는 니치에 투자하는 경우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부동산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여기부터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요걸 하나하나는 또 이해가 되시는데 묶어서 문장 만들면 또 힘들어져요. 근데 예쁘게 이제 끊어서 말씀드려요. 끊어서. 자,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투자 신탁이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모집하고 그렇게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부동산 대출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다시 부동산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이걸 완벽히 맞게끔 해놓고 딱 한 단어 바꾸지 않았으면 한 글자를 바꿨는데 직 간접인데 직접. 오케이?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냥 무대뽀로 외우신 분들은요, 한 글자 바꾸면 자기가 외운 말이 다 있기 때문에 틀렸다는 느낌 자체를 못 받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설명 자체를 되게 귀찮아 한다고. 싫다고, 복잡하다고.
근데 설명을 안 듣고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아시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부동산 투자 회사의 의미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간접 투자예요. 자, 간접 투자이다.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묶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소액 투자자로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활성화되는 경우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맞죠? 또한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한다. 맞죠? 또한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부동산 직접 투자자들에 비해 경기 침체 시 투자 원금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왜? 주식만 팔면 되니까. 오케이? 됐어요?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들 자꾸 접하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 연속이기 때문에 굳이 외울 게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부동산 투자 회사 법률의 규정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초서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의 정도만 나오고 효과만 나오는데 과거에는 법률이 나오지 않고 어떤 의의나 효과를 위주로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금방 안다고 보고 부투법상의 법적 규정에 대해서 낱낱이 알지 못하면 틀리게끔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한 5페이지 정도 분량을 몽땅 외워야 한 문제 맞춥니다. 근데 법이거든요. 나중에 법 공부할 때는 기본이 하늘천 따지예요. 법조문의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해를 하든 뭘 하든 하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 지금 고생해서 법조문 많이 외워두면 나중에 써먹을 때 많아요. 아니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 그냥 민법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보다는 민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러면 벌써 오 이러고 있는 거 이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끝발이라니까. 한 끝발 차이로 왠지 뭔가 있어 보이고 많이 아는 사람처럼 대접받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한 끝발 차이로 에이 뭐 좀 자격증 있다면서 뭐 말이 좀 어눌하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그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어차피 외울 거 그냥 조문에 몇 조 몇 항 이런 것까지 뭐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면 됐지 해야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 안 해오죠. 할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 법에 이런 게 있다고 말하기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근데 법조문이 되게 많긴 하지만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자주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요약집 보면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걸 그냥 열심히 하늘천 따지 할 필요까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때 제가 자주 입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 그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뭐 점수 맞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부투법이 매년 나왔는데 요번 시험만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요번 시험이 우리 학생 입장에서 좀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주 나왔던 걸 좀 건너뛰었던 경향.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보통 8문제 나왔던 게 10문제 나왔다. 그러니까 2문제 더 나왔다는 거죠.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만 더 나와도 이 체감,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템포 옆에서 보고 있으면 똑같은 계속 물어보고는 내용이긴 하지만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거죠. 근데 그럼 그 압박감 우리가 견뎌야 돼요. 그걸 이겨 나가야 돼 우리가. 상대방 그렇게 되면 상대방 내는 만큼 우리가 견뎌서 부딪혀야지. 야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저렇게 나오면 맞추고 이렇게 나오면 틀리면 우리 큰일 나요. 아시겠죠? 예. 내공을 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츠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면 이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오죠? 근데 이걸 줄여가지고 프로젝트의 P와 파이낸싱의 F를 줄여서 그냥 PF 금융 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PF 금융.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문장을 해석할 때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젝트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해석하십시오. 프로젝트란 말은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을 뜻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도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뭐 광안대교다, 인천대교다, 큰 다리를 만드는 것도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저 주변에 길을 걷다가 간판 보다 보면 무슨 파이낸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돈 빌려주는 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낸스라는 말 자체가 뭐다? 대출인데 예쁘게 말하면 그 자체가 금융 아니에요? 자금을 빌려주는 거니까 자금 융통이겠죠. 그럼 프로젝트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 파이낸싱이 대출 또는 자금 융통이니까 이걸 연결해서 의미를 얘기하면 이거 아니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또는 융통하는 금융 수단이다. 금융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이건 뭐다? 말뜻이다. 오케이? 그런데 이 PF가요. 기존의 대출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말이죠. 돈이 부족할 때 돈 빌리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일단은 돈을 빌린 차입자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그 차입자가 제공하는 주택을 비롯한 어떤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PF 금융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나 차입자의 신용이 담보가 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즉 그 개발 사업의 수익성, 즉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게 PF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최소한 지금 기초니까 최소한 PF가 나왔는데 뭐 차입자의 신용이 담보가 된다든지 뭐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든지 곧다고 말 나오면 읽지도 말아요. 무조건 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데 그 수익성이란 말 대신에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한다 해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잠깐 복습해봐요. 우리 앞 시간에 투자론 배우실 때 뭐 현금 수지를 다른 말로 현금 흐름이라 할 수 있다고 배운 바 있고요. 그때 수지는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이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수익이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은 해석해보면 그 자체가 수익이라고. 그러니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는 말이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 한 거 아니냐고.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그 돈을 빌린 차입자의 신용이 빈약하거나 어떤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프로젝트, 그 개발 사업의 수익성만 높다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에 이런 문장이 나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은 차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빈약 또는 부족한 경우에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선진적인 금융수단이다. 맞죠? 근데 핵심은 앞에 있는 거고 그냥 선진적이라는 말은 그냥 써준 거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장 해석할 때 핵심을 잘 잡으시면 돼요. 얘가 지금 말하는 건 뭐 신용이나 또는 이 물적 담보가 아닌 걸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자금 조달이 쉬우니까 선진적이라는 말을 하나 집어넣은 것에 불과한데 우리는요. 앞에는 안 보고 가만 선진적이냐 이게 뭐 이러면서 따지고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PF의 경우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한번 써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제 어떤 개발 사업을 수행할 목적,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을 개발업자라고 하는데 그 개발업자를 우리 PF에서는 개발업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업주라고 해요. 근데 이 사업주를 영어로 스폰서라고 하는데 스폰서란 말 잘못 썼다가 오해받을까 봐 그냥 사업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폰서는 그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사업주가 특정 개발 사업을 수행할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는 회사를 프로젝트 회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프로젝트 회사를 만든 건 사업주 맞아요. 근데 사업주가 회사를 설립한 직후에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볼 때 법률이 되든 학문이 됐든 간에 우리 관계 없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독립적이라는 말은 무관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반면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법적, 경제적으로 상호 독립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 말을 바꾸면 너와 나는 독립적이야. 너와 나는 이제 관계 없어.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인연을 끊자. 인연 끊자. 이거를 한자로 끊을 절 인연연 그래서 신용절연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연 끊은 거야. 이혼 도장 찍은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이렇게 상호 독립적이고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얘한테 어떤 문제 발생해도 사업주에 영향 못 준다는 의미가 되고 사업주가 어떤 문제 발생해도 프로젝트에 영향 못 준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계속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잠깐 끊어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문장이 금방 이해 가느냐. 이런 문장이 잘 나오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개발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그 프로젝트의 파산이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 망해도 사업주에게 영향 못 주지 않느냐. 왜? 인연 끊은 관계니까. 근데 앞뒤를 바꿔가지고 사업주의 부도 파산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 배제할 수 있다. 라고 해 똑같아요. 아니 얘네 둘 다시 한번 프로젝트 회사를 만든 건 사업주인 건 맞지만 일단 회사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사업주와 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봐주고 인연을 끊은 관계다.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잘못돼도 그 영향이 프로젝트에 미칠 수 없는 거고 프로젝트가 잘못돼도 그 영향이 사업주에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가지고 한 번은 프로젝트의 파산이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볼 땐 거꾸로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주의 부도 파산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걸 굳이 외울 게 없고 아니 이혼했는데 뭘 둘이 이혼 도장 찍었는데 이 사람 뭐 사업하다 망한다고 해서 이혼한 전 부인께서 무슨 책임을 지거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됐어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 놓고 아니 어차피 이 프로젝트라는 게 제가 조금 아까 대규모 개발 사업 그랬잖아요. 아니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이면 그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돈도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대출기관이 아니라 대주단 그래야 돼요. 단이면 단체. 이게 왜냐면 워낙 그 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은행이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이 커. 그래서 여러 개 대출기관이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대주단을 구성한다고 해야 되겠지만 그냥 기출문제에서조차도 대출기관, 금융기관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볼까요? 자, 그럼 이때 프로젝트 회사가 이제 돈 빌려와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PF는 일반 금융 대출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뭐다? 물적 담보, 신용 담보 아니라 무엇이 담보? 수익성.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 뭐 그냥 단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무슨 큰 교량을 만든다, 다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라고 단정하면 그 교량 만들 때 만든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성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맞죠? 근데 딱 끊어보면 지금 이 과정에서 은행 수익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건 이 구조를 보면
프로젝트 회사가 빌린 거예요? 사업주가 빌린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가 빌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PF 방식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차입의 주체, 돈 빌린 거. 차입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회사이다. 얘가 빌린 거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상식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도 안 튀었죠? 예. 빚을 갚을 의무도 돈을 빌린 놈이 빚 갚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돈을 빌린 차입의 주체인 프로젝트 회사가 채무 변제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못 갚더래. 프로젝트 회사가 채무 불이행, 빚을 갚지 못하더래. 이럴 때 은행이 사업주를 찾아오는 거예요. 야, 사업주 너 말이야. 니들 지금 위장 이혼한 거 알아 내가. 응? 니들 한때 같이 살았지 않냐? 그럼 지금 회사가 빚 못 갚으니까 네가 빚 갚아! 요구할 수 있기 없기? 없기예요, 없기. 왜? 이미 2년 끊었다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어때요? 지금 분명히 이 구조를 잘 보시면 돈을 빌린 게 프로젝트 회사고, 그럼 기본적으로 채무 변제 의무도 프로젝트 회사에게 있는 거지 사업주에게 빚 갚을 걸 요구할 수 있기 없기? 없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 개인의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소구. 근데 원래요, 소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법적으로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비소구는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청구할 수 없다,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그냥 어떻게만 기억하자. 우리 PF 나오면 무조건 비소구지. B자 빼고 소구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죠? 여러분은 기출문제를 서너 개 이상 맞추신 겁니다. 낼 때마다 비소구를 B자 빼고 소구라고 하는 바람에 다 답이었거든요. 아, 그럼 어때요? 문제 출제 수준이 상당히 약하다고, 낮다고. 물론 보기 5개 중에 4개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답은 그냥 보여. 아, 답만 맞추면 되지. 왜 그 못 알아듣는 거, 그 나머지 보기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고생들 하시냐고.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진짜 아주 떼찌떼찌 하고 싶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학문 연구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답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면 제발 모르는 거 나오면 제껴요. 제끼고, 제끼다 보면 분명히 보기 5개 중에 하나, 2개는 내가 배운 거 있고 아는 거 이슈. 그거 찍으면 답이요. 아시겠죠? 모르는 거 그건 답 아니에요, 그거. 됐죠? 이렇게 나와. 그런데 우리나라의 은행이 보통 은행들이요, 응? 지가 빌려준 돈을 떼먹혀? 없쇼!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약간 변질도 있어요. 원래는 담보가 안 되는데, 사업주를 연대 보증 세워. 그럼 아시잖아요. 뭐 연대고 나발이고 보증 딱 쓰면은 얘가 못 갚으면 보증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회사가 갚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빚 갚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봐봐요. 처음부터 네가 다 갚아 이걸 요구하면 전면소구인데, 돈 빌려간 회사 네가 갚다가 못 갚은 부분만 사업 네가 갚아, 이걸 제한소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묶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만 기억해요. PF 금융방식은 사업주의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소구 금융의 성격도 띈다. 이렇게만. 그걸 가지고 뭐라고 절대 안 물어봐요. 뭐가 비소구고 뭐가 제한이, 그걸 물어보질 않는다니까. 항상 뭐가 관다? B자 빼고 소구 써놓는 바람에 틀려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라든지 차입자의 신용이 담보가 아닌 그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성만이 담보가 되다 보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투자론 배울 때요,
수익은 언제 나온다. 일정 기간 후 미래에 발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일정 기간 후 우리의 미래, 장래는 확실, 불확실. 불확실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개발업자 입장에서 100억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100억의 수익성을 담보로 50억을 대출받았다 할지라도 시장 상황의 변화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위험들 때문에 100억의 수익이 아닌 30억, 40억의 수익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잘못하면 자, 100억 수익 예상돼서 50억을 빌려줬는데 그 프로젝트로부터 실제로 발생한 현금 흐름 수익을 꼴랑 30억에 불과하다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은 고사하고 원금까지도 떼먹힐 위험이 높죠.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간에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크면요 무조건 금리를 높이는 거예요. 높게 적용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고율의 이자율 또는 일반 기업 대출보다 고금리가 적용돼요.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대출기관은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재작년, 재재작년 정답. 오케이? 그런데 그런 문장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위험이 높아. 은행 입장에서. 그럼 금리가 높게 적용될 거야. 그러니까 워낙 비싼 이자 적용하니까 성공만 한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안 하고 외우니까 이게 힘든 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강의하실 것도 아닌데 뭐 앞에 있는 사람처럼 세련되게 뭐 문장 바꿀 거 없잖아요. 말뜻만 통하고 답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저희야 직업이 강의니까 하면 하지만 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말씀을 좀 드려야만 여러분들도 뭔가 안 하나 보다 해갖고 수업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말뜻만 알아듣고 답만 맞춘 능력만 키우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만큼의 이해도가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렸을 때 그 정도면 내가 알아듣겠다. 그것만 갖고 가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마음 편히 잡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끔가다 이제 군기 잡느라고 이 정도 갖고 안 된다. 뭐 더 해야 된다 하지만은 사실 돼. 그 정도면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또 자만에 빠지시고 게을러질까봐 제가 저야 뭐 무조건 60대 중반 정도면 만족하는데 사실 만족은 아니고 그럼 합격인데 제 입장에선 80 맞으라 이거죠. 80 목표로 해야만 안전빵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느냐. 괜히 60 언저리 맞으려고 죽어 이거 진짜. 나 60만 맞을래. 60만 맞으려고 공부하는 분들은요. 그분이 원하는 걸 다 맞아야 꼴랑 60이라고. 아시겠어요? 다 맞아 60이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A가 수업하는 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꼴랑 60인데 그럴 수가 있겠냐고. 안 돼요. 뭐 한두 개는 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돼. 그래서 항상 그 어떤 과목이든 점수 목표는 기본이 70, 80점대 목표를 잡고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60점대 중반 나오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기본 수업 들어가면 당연히 살을 붙여드려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런 토대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이나 그 다음에 2번 정도를 쭉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말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해하기에 큰 부족이 없을 겁니다. 저 뒷장 넘겨볼 때 3번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써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얘네들 그 업무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어보더라도 내용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뭐 주요 업무 가로 2번에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그런 업무 본다 뭐 이런 정도만 나열되는데 그런 것도 과거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볼 게 얼마나 많은데 이따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중에 기본서에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도 그냥 참고 삼아 교과서에 대한 예의로서 한 번 정도 읽어만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넘어가시면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나옵니까? 드디어 힐링이에요, 힐링. 여기서는 뭐 계산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이 설명 들으면서 아 맞아 하고 막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맨 처음에 집약도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힐링이 아니군요. 근데요, 제가 집약도를 설명하기 앞서서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요령. 땅값 아시죠? 땅값과 집약도는 쌍둥이에요. 같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자, 같은 방향 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땅값 싸다 비싸다? 올라가죠. 쌍둥이니까 집약도도 커진다 그래요. 그럼 외곽 갈수록 땅값 싸지죠. 그럼 집약도도 작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일단 제가 아직 내용 설명 안 했지만 결과를 먼저 따져보면 토지와 토지의 지가 또는 지대와 집약도는 비례관계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심에 인접할수록 지가 또는 지대가 상승함에 따라 집약도도 커지고 외곽 갈수록 지대 또는 지가가 하락함에 따라 집약도도 작아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외울 건 아니에요. 이해를 돕고자 설명하는 것이지 외울 거 아닙니다. 원래 집약도는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공식이 이게 토지분의 노동 플러스 자본이에요.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란 단위 면적,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량의 크기를 말한다. 이렇게 문장은 나와요. 근데 외울 거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공식 중에 저 같으면 다른 거 기억 안 하고 이 분모값만 볼까요? 분모값. 자, 이게 분모가 토지 맞죠? 그렇죠? 그러면 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격이 비싸진대. 값이 비싸지면 그 물건 많이 쓴다, 덜 쓴다? 덜 쓰겠죠. 그럼 토지 투입량이 줄어들면 공식상 분모가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분모가 작아지면 몫은 반대로 커지죠. 그럼 분소식에서 분모와 몫은 반비례잖아요. 맞죠? 뒤집어서 자, 땅값이 싸지면 싼 거 많이 쓰죠. 그래요? 그럼 토지 가격이 싸지면 토지 투입량이 늘어요. 그럼 분모값이 커지면 반대니까 몫은 작아지는 거 맞죠?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이 이와 같으니까 지가가 상승하면 토지의 사용량 또는 투입량이 줄어들고 그 결과 분모값이 작아지니까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땅값이 싸지면 싼 거 많이 쓴다. 이 말은 공식상 토지 투입량이 늘어나니까 분모값이 커지는 거 맞죠? 그럼 반대로 몫인 집약도는 작아진다, 낮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도심에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지는 거고 외곽으로 갈수록 땅값이 싸지는 거 맞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도심과 외곽 해도 있고 만약에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봐도 아니 도시 농촌 비교할 때 어느 쪽 땅값이 비쌉니까? 도시. 그럼 땅값과 집약도가 쌍둥이라고 했으니까 도시는 지가가 높을 거고 그러면 집약도가 높아질 거고 농촌은 땅값이 싸니까 집약도가 낮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도심 외곽, 도시 농촌 이걸 따로 외울 게 아니라 무조건 도심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외곽이든 땅값이 높아지면 같은 방향 집약도도 커지고 또 땅값이 싸지면 같은 방향 집약도도 작아진다, 낮아진다 라고 기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집약도가 높은 경우를 집약적이라고 하며 집약도가 낮은 경우를 조방적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도심에 인접할수록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며 외곽으로 나아갈수록 조방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나.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약도가 높아지며 외곽으로 나아갈수록 집약도가 작아진다, 낮아진다. 이 말은 같은 말인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를 이제 집약 조방 뒤에 농업자 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심에 인접할수록 집약 농업이 입지하고 외곽으로 나아갈수록 조방 농업이 입지한다 라고 말 쓰겠죠. 그 말이 제가 요번에 살 안 붙이고 넘어갔던 튀넨의 입지지대설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럼 여러분 최소한 도심이고 나발이고 땅값이 높다고 나왔는데 집약도가 낮다든지 땅값이 이제 싸다 또는 낮다 나왔는데 집약도가 크다 또는 뭐 집약적이다 그런 말 나오면 그거 해석할 필요조차 있습니까? 바로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걸 끝까지 보고 있다고 제발. 끝까지 보고 있다가 가만 이게 집약이었냐 조박이었냐 극적. 오케이? 왜? 그런 것들은 많이 보다 보면 막 보자마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봤던 분들은 이걸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많이 봤으니까 이 말하고 이 말 안 맞는데 X. 그거 찍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어설프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면서 헤맨다고. 아시겠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무엇과 무엇만 보자. 땅값, 집약도, 쌍둥이 같은 방향 요것만 기억하시자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념 집약도 개념 얘기하고 가로 2번에 집약적 가로 2번에 또 조방적 토지용 설명 끝난 거 아니에요? 했지요? 그 다음 넘겨보면 직주 분리, 직주 접근 나오는데 자 많이 힘이 드실 테니까 좀 쉬었다 갈게요. 예.